안녕하십니까. 명불허전 길령호입니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물질의 대명사.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좋아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금. 인류가 맨 처음 발견하고 사용한 원소이기도 한 금은요, 장식품, 화폐, 또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명불허전. 오늘은 이 금을 통해서 빛나는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자연과 삶을 금빛으로 표현하는 화가 금화작가 김일태 화백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가 많이 기사를 봤습니다만 오늘 명불허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명불허전 스튜디오가 정말 환하게 금빛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작가님처럼 금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세계에 몇 분이나 과연 계실 것 같나요? 현재까지는 제가 유일무이하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 작가님이 전 세계에 금화를 그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에서도 화백님의 작품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제가 봤었고요. 또 우리나라 개인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브랜드 재단에서 선정하는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독특한 화풍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계신데 원래 미술계에 금화라는 장르가 혹시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스스로 이 금화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백님께서 어떻게 금화를 완성하게 되셨는지는 뭐 천천히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5점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슨 조각품 같이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림입니까? 조각품입니까? 뭐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네. 독자님들이 뭐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조각품 아니냐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기에 보통 어떤 뜻으로 집안에 걸어들게 될까요? 부모님들이나 네. 스승님들이 자녀나 자손들이 장원에 급제하고 재물이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철학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돼지는 타산. 타산과 타복을 타산과 이렇게 타복. 네. 그런데 이 작품 중에 지금 저쪽은 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은 아닙니까? 저거는? 아닙니다. 저것은 백금으로 플라티늄을 재료로 한 작품입니다. 이런 말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잉어의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금 덩어리로 보입니다. 금이 과연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이 호수로는 약 10한 2호쯤 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겉표면에 금을 사용해서 발라서 들어가는 양은 순금 24K의 96% 이상의 순금으로 약 2냥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냥이면은 한 글쎄요, 시가로 쳐서 한 450만 원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값만 해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선생님의 열과 혼이 들어간 작품인데 작품가는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작품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해외의 미술품 경매, 외국의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큰 경매 회사에서 경매가 된 가격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요 작품에 그렇게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가로 경매에 낙찰된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예, 올해 제가 홍콩에서 홍콩 엑스포 경매에서 제 작품 40호짜리의 그 해바라기가 있는 장미라는 작품인데 8억 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이, 놀라운 작품 가격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금괴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려면 금을 과연 몇 번 정도 칠해야 이런 느낌이 나올까요? 예, 이 금을 분말로 갈아서 네. 순금을 제가 개발한 천연 오일과 이렇게 믹싱을 하여서 겉에 한번 바르고 금이 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를 제가 찾아서 그 온도에 한번 구워내서 잘 구워졌으면 한 번에도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 한 번 칠하고 구웠다가 하는 반복된 과정을 한 6, 7회 해야 이 정도의 완성된 금빛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6, 7번 이상 네. 작업을 하셔야. 네. 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잉어, 돼지, 거북이 이런 뭐 동물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손, 여인의 나상 이런 뭐 구체화된 어떤 형상들을 주로 작품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구체화된 형상 말고 무슨 뭐 비구상이나 추상 같은 작품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작가만의 생각이 깊이 투입된 추상 쪽으로는 네. 처음부터 작품을 안 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추상을 많이 해서 독자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그 욕구를 끌어들이는데 저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모상, 어머님의 헌신적 숭고한 사랑을 준 모상이나 존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장미나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편히 볼 수 있고 또 저는 서양화의 작가지만 동양적인 철학을 많이 담아서 한국인으로서 우리 5,000년 역사에 있는 해학적 상징성이 있는 그런 데서 그냥 편안하게 독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거 뭐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서양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느낌이 좋게 받아들이시겠습니다. 네, 그네들은 오히려 동양의 신비로운 사상이나 동양적인 작품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네. 작업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비밀 아닙니까? 작업 과정 공개하는 것은?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혼자만 작업을 하고 계신데 작업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남이 무슨 흉내를 내거나 할까 제가 겁이 나서 여쭈는 말씀이 흉내 못 냅니다. 절대 못 냅니까? 네. 그럼 작업 과정을 조금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흙 위에 조각을 하여서 그것을 약 한 달 정도 말려야 됩니다. 말리고 나면 이 말린 작품을 1300도의 가마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구워내는 것이죠. 1차적으로. 구워낸 다음에 깨지지 않고 잘 구워 나왔으면 그 위에 전통 방식인 유약을 한번 입힙니다. 유약을 입혀서 다시
1000도 이상의 불에 구워내 2차 구워내서 제보를 하여서 그 위에 제가 개발한 천연 오일과 숭근 가루를 믹싱을 하여서 네. 그것을 잘 골고루 바르는 것이죠. 겉표면을. 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불 속에 넣는데 금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는 그냥 산화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금빛을 발할 수 있는 온도를 찾는데 6, 7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잘 구워내면 금빛이 잘 이렇게 칠해진 것과 조금 불의 조화 속에서 금이 탔거나 산화됐으면 다시 한번 칠하고 저온에서 여러 번 칠해서 완성되기까지 구현하는데 한 6, 7회를 걸려서 그리고 또 시청자님들이 볼 때는 요만한데 원래 가마에 들어갈 때는 이 겉표면 사이즈만큼 큰 작품이 들어가는데 불 속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렇게 축소돼서 압축돼서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 작품의 규격보다는 네. 약 20%에서 25% 정도가 압축돼서 줄어들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왜 그것을 남이 흉내를 내지 못하냐면은 뭐 제가 그 개발한 이 금을 사용할 때 쓰는 그 오일이 네. 금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케미칼 소재가 조금만 섞여도 새카맣게 곰팡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발한 오일만이 금빛을 불 속에서 견디게 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금화를 시작한 지 약 2, 3년이 넘었지만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작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개발하신 오일이라는 것은 절대 비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소뼈를 녹여서 악유를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수한 우리 재료를 준비하자 해갖고 하다 보니까 섬유질인 캔버스에 미술 용어에는 없지만 혼합체, 접착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할 건가 많은 고민과 공부 끝에 소뼈를 소 한 마리를 가마솥에 넣고 약 일주일 정도를 잘 고면 네. 요 정도 분량의 액체로 이제 그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전통 방식인 악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악교를 잘 간직해서 제가 맞는 온도에 잘 간직했다가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할 때 떠서 제가 붙여놓고 그 위에 제가 조각칼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네. 미술품이 오래되면은 변질되거나 산화되거나 해서 나중에 보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럼 화백님의 작품은 절대 보수가 필요치 않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지도 않고 필요가 네네. 없고 네.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칼라는 원색, 황금이 갖고 있는 색이지만 네. 그 색의 재료와 그 매력적인 색깔을 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흉내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구 보존도 가능하다. 그 제가 제일 외국인들과 미술 학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보존력입니다. 네. 작품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독자님들의 몫이지만 이 작품은 1000년이 가도 네. 절대로 컬러가 변하거나 이렇게 크릭이 가는 건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1000도가 넘는 불 속에서 네. 구원해서 이렇게 작품을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셔도 네. 자손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가도 보존력이 가장 월등하다고 그래서 제가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작업을 거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작품 한 작품 만드시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십니까? 약 4개월 걸립니다. 한 작품에. 네. 네. 짧게 설명드리면 우선 흙을 빚어서 흙 위에 조각을 잘 해놓고 네. 그 위에서 마르는데 한 달 걸립니다. 잘 한 달 후에 마른 걸 잘 떼어내서 가마 속에 집어넣고 한번 구워내는데 한 번 가마에 들어가면 3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마가 식은 다음에 꺼내야 되니까 한 4일 정도 후에 꺼내서 유약을 발라서 이틀 후에 다시 집어넣어서 꺼내는데 또 한 4, 5일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유약이 잘 발라진 후에 금칠을 하고 다시 불 속에 넣어서 잘 나왔으면 다시 조금 재벌로 손질해서 다시 집어넣고를 번복을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약 한 4개월 정도 되면 지금과 같은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김일태 화백님은 그냥 화백이 아니라 조각가이시면서 도예가이시면서 예. 그다음에 또 미술화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드시기까지 실패도 여러 번 하셨겠죠. 저는 원래 유화를 전공한 서양 화가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그 서양화를 공부를 하고 끝없이 도전을 하고 많이 그려봤는데 우선 저에게 큰 미술인으로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이 언제까지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인터에 네. 그네들의 그 서양 화법으로 그림을 똑같이 쫓아가고 따라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린들 그네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에 무언가 미술인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창의력과 독창적인 개발을 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유학길을 접었습니다. 네. 서울에 돌아와서 어떤 작품을 해야만이 과연 미술인으로서 남들이 제가 이런 작품을 한 아무개입니다 했을 때 그네들이 내 작품을 의미 있게 봐줄 수 있나 하는 고민 끝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나만의 것 그리고 특히 세계 시장에 작품을 갖고 이런 작품입니다 할 때는 그네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창의력과 독창성이 있어야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지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는 세월이 됐습니다. 네. 우리 화백님의 과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혹시 무슨 미술에 대한 주위에서 뭐 이 미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술 공부를 권유해서 이렇게 미술대학을 가셨거나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저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고 네. 아버님도 교편을 잡고 계신 그냥 선생님이셨는데 어떤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미술 교사님이셨고 그러셨군요. 아버님도 미술의 조예가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5살, 6살 이런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집에는 늘 과외 공부를 하러 오는 미술 엉아들, 누나들이 그 호마이카 상 펴고 공부를 네. 저희 집에서 하면서 어깨너머로 그냥 어린 시절부터 미술 속에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시점에 1970년 초에는 그 대학에 미술대학을 가기에는 저희 집안 형편이 돈도 너무나 많이 들고
제가 또 서울도 아니고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의 미술대학에 오기에는 많은 돈도 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집안에서 농과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저는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학과는. 네. 그랬고 그 후에는 조금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청년 시절에 미술 공부보다는 조금 나도 돈을 조금 벌어야 생존을 기본적으로 확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7, 8년은 조금 먹고 사는데 제가 외도를 했지만 조금 운 좋게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만큼 조금 만들어졌을 때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 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가족과 더불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가 약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6년이란 시간을 샌프란시스코 아트스쿨에서 유화를 계속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미국에서 유화를 많이 그렸지만 10불에도 내 그림을 사가는 사람도 없고 이거 갖고 가족들의 생계도 안 되고 과연 미술인으로서 이런 그 서양인들의 그림을 쫓아하는 걸 갖고 미래가 있을까 해서 이 정도라면 그림을 포기하고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는 어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미국에서 포기를 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는 무언가 나도 뭐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녹록질 않았고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그래도 네가 제일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머니 저는 이런 유화를 그려갖고 제 그림을 누가 10만 원에도 안 사는데 계속 이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잘하고 있는데 했더니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언젠가 네가 열심히 하면은 꼭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를 하지 말아라는 많은 어머님의 격려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럼 정말 소재 자체를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소재가 아닌 나만이 개발한 소재를 갖고 작품을 구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40세가 되던 해에 제가 그 양평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 새로운 작품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작가로서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나의 혼신을 한번 담아보고 싶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잘 탄생이 됐지만 이 구현에서 탄생하기 전까지 11년이란 시간을 캔버스 위에 황토를 개서 작품을 구현해서 조각을 하는 기법을 공부하는 데 7, 8년 걸렸고 재료를 완벽하게 재료를 내 거를 기밀태화하기까지 4, 5년 이상 해서 약 11년간을 양평에서 운둔하면서 작품에 매진해서 오늘날 이런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렇게 되니까 50세 중반 되더라고요. 40대에 들어가서 이런 작품을 완성해내는 것까지 공부하고 노력했던 시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화단의 50대 중반에 이제 늦가기로 나오시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프로 무대에는 50대 초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 화단에서는 좀 이단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단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많은 그 평가들께서
기존에 보던 붓을 통해서 서양화의 페인터로 무슨 추상이다, 비구상이다 작품을 화폭에 구현한 걸로만 알고 있는 게 그분들의 단데 네. 이게 뭐 그냥 도대체 이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입체가 서양화법인데 입체가 거의 평면에서 1cm 이상 튀어나오는 걸로서 원근법도 없이 그냥 작품을 구상으로 탁 구현해낸 걸 갖고 네. 등장을 하니까 우선 이게 뭐야? 두 번째는 이거 금 맞아? 네. 이 두 가지로 이제 비평이 오는데 그 좋은 금을 갖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지 왜 그림을 그렸어 하는 비평이 네. 우선 또 저를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게 했지만 일일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작가는 말로 할 일이 아니고 작품을 구현해서 앞에 놓고 독자에게 평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평도 많이 감수했습니다. 네. 그런 중에도 미술인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비평에도 잘 고통스러웠지만 잘 견뎠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사치 갤러리라고 유명한 영국의 네, 네, 그 갤러리 쇼에 나가서 거의 완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서양화의 메카인 영국에서 사치 갤러리라는 갤러리는 사치 찰스라는 분이 굉장히 그 세계 속에 현대 미술에 영향력이 있는 갤러리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데미안 호스트나 영국의 굉장한 프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갤러리에서 저에게 전시 초청이 여러 번 2, 3년이 왔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로서는 가고 싶었지만 계속 거절을 하면서 제 작품에만 몰두했는데 직접 그쪽에 큐레이터랑 미술관 관장님들이 서울까지 오셔서 네. 제 작업실에 와서 약 한 20여일 동안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우리 사치 갤러리에서 초청받을 자격 있는 작가다. 네. 꼭 와서 전시를 해달라는 초청 전시 요청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2016년에 제가 5월 달에 영국에서 그야말로 참 자랑스럽게 초청 전시를 열었는데 네. 그 전시회 작품을 출품을 쭉 했는데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사촌 동생이신 마이클 왕자와 왕족들 가족들이 약 200여 분이 오셨고 네. 영국의 미술 애호가님들이 다 오셔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까지 다 와서 이건 동양의 신비로운 그림이다. 이거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조각이야? 그림이야? 뭐야? 새로운 작품을 보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면서 제 작품을 그렇게 많이들 구입해 가셔서 제가 참 미술인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영광스러웠던 자리였습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오셨습니다. 네. 소장하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015년도에 미국 전시를 했을 때 네. 허리우드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비버리힐스의 몬타즈 호텔 그 그랜드 볼륨에서 전시를 했을 때 미국의 그 뭐 스타분들이시죠. 네. 옛날 그 데미 무어, 네. 데미 무어.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또 그다음에 그 카툰 클럽을 부른 그 보이 조지, 네. 뭐 이런 그 세계 그 스타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의 작품을 이렇게 구입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외에 내노라는 스타들께서 네, 화병님의 작품을 다 소유하고 계시군요. 예, 마돈나 네. 그런 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걸 알게 됐습니다. 화병님의 이런 금화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관된 붓으로 원근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구현해서 아이디어만 다르지 기본적인 재료나 모든 것이 똑같은 이 시대에 전혀 새로운 재료와 칼라는 단 하나 황금빛이지만 전혀 새로운 재료를 갖고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을 하니까 네. 붓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와 조각만 하던 조각가와 이 입체를 구현하시던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작품을 한 작품에 구현하고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놀라움, 네. 두 번째는 금빛이 주는 화려함, 네. 이런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보고 또 동양인이 네. 그런 그 서양화법으로 동양적인 재료로 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과 작품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도 굉장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이라는 걸 원체 좋아하는 중국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네, 중화권 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금이 갖고 있는 컬러와 금의 상징성에 너무 그분들은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화권 분들은 좋아하시고 제가 그 2010여 년 초에 북경 베이징에서 전시를 했고 상하이에서도 전시를 했는데 중국 분들은 많이 환호하고 계십니다. 중국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작가님의 이 독특한 기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중국 분들 중에서 뭐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시거나 뭐 이렇게 간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셨습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네. 중국 칭화대학장이신 이연 교수님이 네. 와서 나는 당신과 콜라보로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그분은 칭화대학장님이시고 중국을 대표하는 화가라 그러시죠 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중국 칭화대에 미대에서 그 연봉도 참 좋게 네. 또 너의 기법을 우리 칭화대에 와서 이 금화에 대한 기법을 좀 알려주면 많은 좋은 연봉도 제시했지만 저는 제 작품의 기법을 중국인에게 이렇게 다 넘겨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 좋은 조건도 거절하고 묵묵히 왔습니다. 네. 그 천연 오일 비법만 안 가르쳐주고 딴 것만 전수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많은 돈을 주신다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그림을 붓으로 그렸던 화가님들이 네. 중국은 특히 또 서양화법이 아닌 이 종이 위에 먹을 사용하여서 중국화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옆으로 퍼지는 네. 그림이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서양화법은 캔버스 위에 작품을 구현하면 옆으로 퍼지고 캔버스 뒷면에는 그대로 하얗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화는 앞에서 그리면 뒤에도 다 나타나듯이 그런 사람들이 금을 소재로 네. 이렇게 서양화법의 입체를 구현해내는 걸 보고는 네가 중국인이 아닌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서 나는 한국인이 자랑스럽다는 얘기로 웃으면서 이제 거절도 했고 처음에 국내 이제 화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화 취급을 받으셨어요, 화단에서. 네. 그런데 꾸준히 이제 그 길을 걸어오신 끝에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우리나라와 국내와 외국과의 차이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외국에서 이렇게 이런 가치를 끌어올렸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세계 프로 무대에서 미술인의 꿈인 메카인 영국의 사치 갤러리 초청전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도 아시아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배우로 얘기한다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네. 몇 번 받을 정도의 쾌거를 이뤘고 금자탑을 쌓았지만 미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환영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 아픔을 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으시지만 끼리끼리 자기네들만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서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 국내의 우물 아닙니다. 네. 미술인은 서양화를 공부하신 분들은 네. 서양에 나가서 서양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네들보다 더 독창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작품을 구현했을 때 그것이 미술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백님께서 지금까지 그 말을 이렇게 꾸준히 작업해 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열정, 의지입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오늘 이 순간에는 이렇게 복장도 편안하고 작품도 편안하고 보기 좋게 다 와 있지만 양평에서 라면을 1년씩 끓여 먹으면서도 삶의 그 고통과 당장 닥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미술인으로서 독창적인 나의 작품을 준비해서 세계 시장에 한 번 내 의지로 내 작품을 구현해서 보여주겠다는 그것을 이겨낸 것은 도전과 열정과 저의 의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 이렇게 늦가기의 그림에 도전하셨고 또 숱한 연습과 실패 속에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환호 대신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렇게 우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한류 미술가로 단단히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백님의 작품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회복지기관과 또 종교시설에 많이 기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한 5% 정도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몸짓을 편안하게 못하는 장애인과 조금은 사회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나도 라면을 1년씩 먹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기부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성화를 어느 날부터 한 2, 3년 열심히 그렸습니다. 박에 받으시는 예수님이나 최후의 만찬이나 가시멜 요강 같은 그런 위대한 성화에 접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작품은 팔아도 성화는 교회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 조금씩 직접 가서 걸어드렸고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제가 직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이 나면 장애인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 대구나 부산 지역도 돌면서 이렇게 조금씩 기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장애인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 건강한 육체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 해내는데 몸짓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일평생을 가슴 아프게 그네들이 몸짓을 하는 거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산가가 아니라 뭐 못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은 나 혼자 나에게라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요, 뭐 대학가에서 화백님의 작품도 보고 또 커피도 아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커피점을 또 직접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제가 작품을 외국에서 이렇게 전시해서 조금 팔아서 돈이 조금 생겼는데 네. 제가 대학가에 커피숍을 한 10여 개 이상 만들어 홍대 이대 앞에 이렇게 학교 앞에 만들게 된 동기는 네. 제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고 제가 그 공부하던 때 커피를 먹으러 갔다가 900원이 부족해서 그 커피를 못 사 먹고 작업실로 와서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렸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25년이 지나서 작품이 조금 팔렸길래 그 돈을 전부 네. 학교 앞에 커피숍을 차려서 로스팅 원두 커피를 헛 900원에 다 학생들에게 팔았습니다. 4년간. 네. 그래서 이대 앞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하루에 2,000잔이 팔리는데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남는 그런 봉사하는 커피숍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4개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이유로 조금 봉사 차원이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저렴한 돈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네, 제가 베풀어 봉사한 주시고. 거죠. 900원에 예.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앞장서고 계신 화백님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가지 하셔야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백님은 후학 양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양화 미술인 200만 학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양의 페인터, 서양의 교본, 서양인들의 따라하는 그런 겉핥기식 모방을 벗어나서 정말 미술인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고 열심히 자기 것을 준비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도 잘 준비하면 미술인도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실패를 거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작품을 계속 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십수년 이상 동안 양평에 계시면서 계속 도전하셨던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저는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양평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나의 미술인의 인생을 걷겠다고 처와 자녀들을 서울에 두고 들어온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50대에도 성공을 못하고 그냥 다시 귀환했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그 제가 물러설 곳이 없었고 또 사람이 한번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남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의지를 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도 포기를 하면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뜻을 한번 세웠으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참 그 너무나 힘든 과정은 있지만 모든 일에 의지를 갖고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향해서 이렇게 잘 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갔습니다. 네. 작가님의 그런 열정과 의지와 목표의식이 뚜렷하셨기에 오늘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보로전에서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김일태 화백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후대의 어떤 인물로 남고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후대에 남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보다는
많은 후학이나 젊은 그 우리 미술인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갖고 도전하면 틀림없이 결과와 미래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본보기로 남긴 도전 정신이 강한 작가로 그냥 기억되길 원합니다. 도전 정신이 강한 작가.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 김일태 화백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김일태 화백님의 이런 금빛 찬란한 작품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작품님의 작품 세계가 영원히 이렇게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나이, 또 정도를 걷지 않았던 이다나, 김일태의 화백 앞을 가로막는 이 말들은 이제 걸음이 되어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너무 늦었어, 혹은 이거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들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성공하겠다는, 또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20년의 세월을 버텨낸 김일태 화백님의 그 뚝심이 앞으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불허전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명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